오늘부터 너는 바보로 살거라. 조선 팔도에서 제일 간다는 거상이 하나뿐인 딸에게 건넨 첫마디였습니다. 딸은 제 귀를 의심했지요. 바보라니요. 셈이라면 저작거리 장사꾼도 저를 못 당하는데 그런 저더러 바보로 살라 하십니까? 허나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딸의 두 손만 꼭 붙잡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조선 최고 거상의 외동딸은 이름도 신분도 감춘 채 낯선 고을의 작은 주막에서 살아가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그 처녀를 어리숙하다 비웃었고 셈도 제대로 못하는 바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허나 그것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을 지키려 꾸민 하나의 시험이었어요. 그러니 담을 타 넘고 주판을 귀신같이 튕기던 그 당찬 처녀가 바보인 척 살아가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지요. 대체 무엇이 두려워 조선 최고 거상은 그 영리한 딸에게 바보로 살라는 모진 말을 건넸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행복과 좋은 기운을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저잣거리에 조선 팔도의 재물이 다 모인다는 큰 객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채 거치기도 전부터 객주 앞마당은 늘 사람으로 북적였지요. 문을 지키는 장정들 사이로 밤새 들어온 비단이며 은덩이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이 큰 객주의 주인이 바로 거상 서만호였지요. 이날도 먼 고을에서 올라온 장사꾼 하나가 허리를 굽신거리며 은자꾸러미를 올렸습니다. 날이 도장하나면 어느 상단이든 두말 없이 물건을 내어줍니다. 이번 거래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서만호는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지요. 그의 눈은 장부의 숫자보다 장사꾼의 손끝을 먼저 살피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는지 눈길이 흔들리는지부터 보는 것. 그것이 서만호의 오랜 버릇이었어요. 말은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으나 손끝과 눈빛은 종처럼 속이지 못하는 법이다. 서만호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그 저울추 슬쩍 바꿔치기 한 것 다 봤어요. 낭낭한 목소리가 마당을 가로지르더니 웬 처녀 하나가 곡식자루 사이를 폴짝폴짝 뛰어 건너왔습니다. 치맛자락을 한 손에 움켜쥔 채 담을 넘어온 것인지 머리에는 아직 나뭇잎 하나가 붙어 있었지요. 처녀는 눈 하나 깜짝 않고 저울질을 하던 상단 사내 앞에 척 버티고 섰습니다. 방금 그 추 5냥짜리를 3냥짜리로 바꿨지요. 이 집 곳간이 만만해 보였나 본데 셈이라면 나한테는 어림없어요. 사내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마당에 있던 상단 식구들은 저마다 픽픽 웃음을 참았지요. 그 처녀가 바로 서만호의 외동딸 유진이었습니다. 곱게 자란 규수라기엔 담을 넘고 주판을 튕기며 저작거리를 휘젓고 다니는 소문난 말괄량이었어요. 서만호는 그 모습을 보고 길게 한숨을 내쉬면서도 입가에 슬며시 번지는 웃음만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리 영리하고 겁없는 아이를 두고 서만호는 어찌하여 밤마다 잠을 설쳐야 했을까요? 그 근심의 뿌리는 서만호가 아직 젊고 가진 것 없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만호가 처음부터 조선 최고의 거상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등짐 하나에 온 살림을 지고 이장 저장을 떠돌던 가난한 보찜 장수였지요. 발바닥이 부르프도록 걸어도 하루 끼니를 잊기가 빠듯하던 그 시절, 그의 곁에는
천첨지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느 주막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다 처음 만났어요. 같은 처지에 나이도 비슷하여 이내 서로를 형이야 아우야 부르는 사이가 되었지요.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언젠가 큰 상단을 이루지 못하겠는가. 천첨지는 늘 그렇게 말하며 서만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서만호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피를 나눈 형제는 없어도 마음을 나눈 형제 하나면 세상 무엇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았지요. 두 사람은 밤낮 없이 발품을 팔았습니다. 서만호가 물건을 보는 눈이 밝았고 천첨지는 사람을 사귀는 말재주가 뛰어났지요. 그렇게 10년을 함께 구르니 어느새 두 사람의 이름 아래 제법 큰 상단이 일어섰습니다. 곳간에는 비단이 쌓이고 은자꾸러미가 늘어갔어요. 서만호는 장부와 문서를 모두 천첨지에게 맡겼습니다. 형제나 다름없는 일을 어찌 의심하겠느냐 그리 여겼으니까요. 허나 사람의 마음이란 재물이 쌓일수록 함께 자라는 법인가 봅니다. 어느 겨울 서만호가 먼 고을로 물건을 떼러 다녀온 사이에 일이 벌어졌지요. 돌아와 곳간문을 여니 그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은자도 토지 문서도 상단의 장부까지도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천첨지가 밤사이 모든 것을 챙겨 종적을 감춘 것이었지요. 서만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 살을 베어주고 뼈까지 내어주었거늘. 뒤늦게 알고 보니 천첨지는 상단의 재물을 제 앞으로 빼돌리고 서만호의 이름으로 빚까지 잔뜩 얻어놓은 뒤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서만호는 가진 것을 다 잃고 도리어 갚아야 할 빚만 산더미처럼 떠안게 되었지요. 빚쟁이들이 문턱이 닳도록 몰려들었고 한때 그의 앞에서 굽신거리던 자들은 등을 돌려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겨울 서만호는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진 서만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다름 아닌 신용 두 글자였습니다. 그는 나루터에서 지게를 지고 헐값에 물건을 떼어다 파는 일부터 다시 시작했지요. 한 번 한 약속은 손해를 보더라도 반드시 지켰고 단 한 푼도 남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를 눈여겨본 상인들이 하나둘 다시 그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렇게 여러 해를 이를 악물고 버팀 끝에 서만호는 예전보다 더 큰 객주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허나 곳간이 다시 채워지는 동안에도 그의 마음 한켠에 뚫릴린 구멍만은 좀처럼 메워지지 않았지요. 객주가 자리를 잡자 곁에서 그를 지켜보던 늙은 상단 어른이 조심스레 혼인을 권했습니다. 나리, 대를 이을 사람 하나는 곁에 두셔야지요. 서만호는 한사코 손을 내저었으나 거듭된 권유 끝에 가난한 선비 집안의 참한 여인을 조용히 아내로 맞았습니다. 재물을 탐내지 않고 검소한 사람이었지요. 그 여인은 딸 하나를 낳고 몸이 약해져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서만호는 슬픔을 겉으로 내비치지도 못한 채 어린 딸을 품에 안고 홀로 남겨졌어요. 그 작은 아이가 바로 유진이었습니다. 서만호는 하나 남은 딸을 그야말로 손에 쥐면 꺼질까 불면 날아갈까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헌데 이 아이가 자랄수록 여느 규수와는 사뭇 달랐지요. 수틀 앞에 얌전히 앉혀놓으면 어느새 담을 넘어 저작거리로 내빼기 일쑤였고
사내 아이들과 팽이를 치고 연을 날리며 온 동네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렇다고 미련한 아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67살 무렵에 벌써 아버지 어깨너머로 주판을 배우더니 10살이 넘어서는 상단에 두꺼운 장부를 펼쳐놓고 셈이 틀린 곳을 짚어낼 정도였지요. 저 아이가 사내로 태어났으면 큰 장사꾼이 되었을 것을 상단 식구들은 혀를 내두르며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서만호는 그런 딸이 늘 골칫거리라 한숨을 쉬면서도 돌아서면 남몰래 흐뭇한 웃음을 지었어요. 영리하고 겁없는 그 아이가 이 삭막한 객주에 스며든 단 하나의 볕이었으니까요. 세월은 물처럼 흘러 어느새 유진의 나이 20이 되었습니다. 곱고 총명한 객주딸이 있다는 소문은 한양 곳곳으로 퍼졌고 대문 앞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매파와 중매쟁이로 북적였지요.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이름난 명문가의 자제였습니다. 비단도포에 값진 옥장식을 주렁주렁 매단 젊은이는 유진의 얼굴을 보기도 전에 사랑채에 앉아 대뜸 곶간부터 물었어요. 듣자 하니 이댁 곶간이 팔도에서 제일이라던데 의주와 동네를 오가는 상단만도 열이 넘는다지요. 서만호는 찻잔을 든 채 그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그 말을 다 듣고 있던 유진이 슬며시 방으로 들어섰지요. 곱게 차려입기는 했으나 눈빛만은 장난기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샘에 밝으시다 들었습니다. 마침 소녀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여쭈어도 될는지요. 젊은이가 우쭐하여 고개를 끄덕이자 유진은 냉큼 문제를 냈어요. 비단 한 필에 선양 2돈, 여기서 12필을 떼어 20필 값으로 대판다면 남는 이문이 얼마이겠습니까? 젊은이의 얼굴이 대번에 벌개졌습니다. 손가락을 꼽아가며 한참을 끙끙거렸으나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았지요. 보다 못한 유진이 배시시 웃으며 답을 술술 읊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모르시면서 팔도 제일의 곶간을 논하셨습니까? 재물을 다루는 자리는 아무나 앉는 곳이 아니랍니다. 젊은이는 무어라 대꾸도 못한 채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대문을 나서며 그가 하인에게 투덜거리는 소리가 담장 너머까지 들려왔지요. 곱기만 하면 뭘 하나. 계집이 저리 드세어서야 어디 데려다 쓰겠는가. 그 말을 전해 들은 상단 식구 하나가 씩씩거리며 분을 냈으나 서만호는 그저 씁쓸히 웃을 뿐이었습니다. 곁에 선 유진은 팔짱을 낀 채 콧방귀를 뀌었지요. 제 얼굴 한 번, 제 말 한마디 궁금해하지 않고 곶감부터 재는 사람과 무슨 정을 나누겠어요? 서만호는 그런 딸을 나무라려다 그 말이 하도 오라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혼담은 끊이지 않고 밀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재물로는 뒤지지 않는다는 부유한 상단 집안에서 사람을 보내왔지요. 값비싼 비단과 폐물을 한 짐 지고 온 중매쟁이가 마당에 예물을 늘어놓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이댁 못지않은 살림이니 두 집안이 손을 잡으면 팔도에 이보다 큰 상단이 없을 것입니다요. 서만호는 그 예물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낮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람을 사귀는데 재물부터 앞세우는 그 모습이 오래전 자신을 무너뜨린 욕심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 보였으니까요. 며칠 뒤에는 몰락한 양반가에서 매파를 보내왔습니다. 학문과 인품을 내세웠으나 알고 보니 그 집안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급한 돈이 필요한 처지였지요. 또 며칠 뒤에는 과거를 앞둔 선비 하나가 점잖은 낯으로 찾아왔습니다. 헌데 몇 마디 나누기도 전에 속내가 슬며시 드러났어요. 낭자를 얻으면 과거 길도 한결 순탄해질 것이라 들었습니다. 부디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진의 얼굴에서 장난기가 스르르 거쳤습니다. 그 선비가 바라보는 것은 유진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놓인 객주의 국간이라는 것을 그녀도 분명히 느꼈으니까요. 찾아오는 이마다 그러했습니다. 유진이 짐짓 당돌하게 말을 걸어보면 하나같이 그 총명함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억지 웃음 뒤로 국간을 헤아렸지요. 담을 넘든 주판을 튕기든 늘 씩씩하던 유진의 어깨가 그날 밤엔 유난히 처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루 끝에 홀로 앉아 무릎에 턱을 괸 채 담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곁에서 지켜보던 늙은 유모가 안타까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로 이리 기운이 없으세요? 유모, 세상 사람들은 다들 내 아버지의 곶감만 보러 오나 봐요. 유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서글픔이 배어 있었지요. 내 얼굴도, 내 샘도, 내 이 성한 성깔머리까지도 그냥 나라는 사람을 봐주는 이는 어디에도 없는 걸까요? 유모는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처진 등을 가만가만 쓸어줄 뿐이었습니다. 딸의 처진 어깨를 본 그 밤부터 서만호는 마음을 달리 먹었습니다. 더 이상 손 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었지요. 그는 은밀히 사람을 풀어 혼담을 넣은 자들의 뒷조사를 시켰습니다. 발넓을 하인 하나가 며칠 밤낮으로 저작거리와 관가언저리를 돌며 소문을 물어왔고 그 결과는 서만호의 예상보다 더 참담했어요. 하인은 품에서 종이 몇 장을 꺼내 조심스레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혼담을 넣은 자들의 이름과 사정이 낱낱이 적혀 있었지요. 나리, 이자는 이미 다른 고을에 정혼자를 두고도 이댁 재물을 노려 사람을 보낸 것이옵니다. 저 명문가 자제는 집안이 벌써 오래전에 기울어 이번 혼사로 급한 돈을 마련하려는 속셈이고요. 이쪽 선비는 처가 재물로 벼슬자리를 사려 한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서만호는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는 며칠 전 유진에게 세무로 망신을 당하고 돌아간 그 젊은이의 이름도 있었지요. 손끝으로 서안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방안을 무겁게 채웠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이 조용히 사랑채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의 씩씩함은 어디로 갔는지 아버지 앞에 앉은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버지,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기는 한 걸까요? 서만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들 제 얼굴이나 이댁 곶감만 보고 찾아오니 저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는 것만 같아요. 그 말에 담긴 것은 서운함도 억울함도 아닌 그저 지친 기색뿐이었지요. 서만호는 딸의 손을 잡아주었으나 마땅한 대답을 찾지 못한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미안하구나. 이 아비가 너를 너무 좋은 것들 속에서만 키운 것이 도리어 독이 되었나 보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으나 그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딸이 물러간 뒤 서만호는 홀로 사랑채에 남아 밤을 지새웠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드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서는 오래전 배신당하던 기억과 딸의 서글픈 물음이 자꾸만 겹쳐졌지요. 어떻게든 저 아이만은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밤새 뒤척이던 서만호는 동이 틀 무렵에야
한 가지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것은 딸에게도 세상 누구에게도 쉽게 이해받지 못할 무모한 결심이었지요. 허나 그 말고는 딸의 진심을 알아볼 사람을 찾을 방도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 그는 유진을 사랑채로 불렀어요. 그리고 오래도록 벼르고 벼렸던 그 말을 마침내 꺼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바보로 살거라. 글도 서툰 척하고 셈도 제대로 못하는 척하거라.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숙한 처녀처럼 말이다. 유진은 제 귀를 의심하며 벌떡 일어설 뻔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차라리 남장을 하고 장사를 배우라 하시면 당장이라도 하겠습니다만. 있는 셈을 없는 척, 아는 것을 모르는 척 하라니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못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 줄 아시면서요. 서만호는 딸의 발끈하는 모습에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마침내 평생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형제처럼 믿었던 천첨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그 겨울의 이야기를 말이지요. 그날 이후 이 아비는 사람의 웃는 낯을 먼저 믿지 못하게 되었다. 지금 너에게 오는 혼담들을 보아라. 그들이 원하는 것이 정녕 너였느냐, 아니면 이 곳간이었느냐. 유진은 숨을 죽인 채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밤마다 문단속을 유난히 꼼꼼히 하던 것도, 낯선 손님이 오면 늘 눈빛부터 살피던 것도 그제야 비로소 이해가 되었지요. 너를 사랑하는 사람과 이 곳간을 탐내는 사람을 가리려면 방법은 하나뿐이다. 너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아이로 만드는 것이지. 그리하면 오직 내 마음만을 보는 사람이 나타날 게다. 서만호의 목소리가 끝에 가서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유진은 오래도록 말이 없다가 조심스레 손을 뻗어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그 오랜 세월 그런 아픔을 혼자 지고 계셨군요. 그녀는 눈물을 한번 훔치더니 이내 특유의 다부진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좋아요, 하겠습니다. 대신 아버지, 소녀는 소녀 방식대로 해낼 거예요. 울며 숨어 지내는 대신 어떻게든 그 낯선 곳에서 씩씩하게 버텨 보이겠습니다. 서만호는 그 당돌한 대답에 참았던 눈물과 웃음을 함께 쏟고 말았지요. 다음 날 아침, 서만호는 늙은 상단 어른인 박집사를 조용히 사랑채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은밀한 당부를 전했어요. 내 딸을 먼 고을로 보낼 것이네. 자네는 몰래 사람 하나를 붙여 그림자처럼 딸을 지키되 결코 그 정체를 드러내서는 아니 되네. 딸이 어떤 고초를 겪더라도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이 아니고서는 나서지 말라 이르게. 박 집사는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으나 오랜 세월 서만호를 섬겨온 사람답게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하오나 나리, 아가씨의 그 성정에 그림자처럼 뒤만 따르기가 여간 어렵지 않을 듯하옵니다. 서만호는 그 말에 피식 웃고 말았지요. 저 말괄량이가 낯선 곳에서 또 무슨 일을 벌일지 생각만 해도 벌써 머리가 지끈거렸으니까요. 그날 밤, 유진은 제 방에서 홀로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롱을 여니 곱게 개어둔 비단옷들이 색색으로 쌓여 있었지요. 화려한 색동저고리며 은은한 자수를 놓은 치마. 어릴 적부터 아껴 입던 것들이었습니다. 유진은 그 옷들을 손끝으로 한번 쓸어보고는 다시 장롱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반대편 서랍에서 거친 무명옷 한 벌을 꺼내 어깨에 걸쳐 보았습니다. 낯선 감촉에 어깨가 절로 움츠러들었지만
그녀는 입술을 야무지게 다물었지요. 비단옷이든 무명옷이든 사람이 입는 건 똑같지. 겁먹을 것 하나 없어. 거울 앞에 선 유진은 오히려 스스로에게 그렇게 씩씩한 말을 건넸습니다.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유모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사정을 들은 유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뻔했지요. 아가씨, 이 넓은 세상에 홀로 나가 살라니요. 소인이 어찌 그런 일을. 유모, 이건 아버지의 뜻이자 내 결심이에요. 그러니 부디 말리지 말아주세요. 유모는 끝내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유진을 끌어안았습니다. 동이 트기 전 보찜을 어깨에 맨 유진은 마지막으로 사랑채 쪽을 돌아보았어요. 그곳에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서만호가 마루 끝에 나와 서 있었지요. 몸성이 잘 다녀오거라. 아버지도 강령하세요. 소녀, 반드시 웃으면서 돌아오겠습니다. 유진은 애써 밝게 웃어 보이고는 몸을 돌려 새벽 안개 속으로 씩씩하게 걸어나갔습니다. 여러 날을 걸어 유진이 다다른 곳은 한양에서 한참 떨어진 산자락 아래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낡은 처마와 삐걱거리는 평상이 오히려 정겨운 주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지요. 멀찍이 뒤에서 그림자처럼 따르는 이가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유진은 깊게 숨을 한 번 들이쉬고 주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억센 팔뚝의 주모가 눈을 부라리며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뭐 하는 처자요? 일손이 필요하긴 하다만 어디서 왔는지 근본도 모르는 사람을 어찌 드리겠소. 유진은 미리 생각해둔 대로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먼 친척집이 그만 기울어 오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하겠으니 부디 거두어 주세요. 주모는 한참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유진의 고운 손과 낯선 말투를 살폈지요. 손이 곱기도 하지. 일이라고는 해본 적 없어 보이는데 여기서 버틸 수 있겠소? 버텨야지요. 밥값은 톡톡히 하겠습니다. 그 야무진 대답이 마음에 들었는지 주모. 그러니까 3월댁은 마지못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곱상하니 손님 접대는 나쁘지 않겠구먼. 허나 여기선 놀고 먹는 입은 하나도 필요 없으니 그리 알거라. 그렇게 유진의 주막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대신 거친 무명옷을 걸치고 곱던언 손에는 물일과 부엌일로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지요.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우물을 몇 번이나 오갔습니다. 손님이 몰려드는 낮이면 정신없이 상을 나르느라 숨 돌릴 틈조차 없었어요. 곱게만 자란 유진에게는 하나같이 처음 겪는 고된 일이었습니다. 첫날 밤 온몸이 녹초가 되어 좁은 방에 쓰러진 유진은 부르튼 발바닥을 내려다보며 잠시 눈시울을 붉혔지요. 허나 그녀는 이내 두 뺨을 찰싹 때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울긴 왜 울어. 아버지가 홀로 견딘 세월에 비하면 이까짓 게 뭐라고. 그녀는 이를 악물고 다시 씩씩하게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주저앉는 것은 애초에 이 말괄량이의 방식이 아니었으니까요. 주막살이에서 유진이 가장 힘들어한 것은 뜻밖에도 고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바보인 척하는 것, 그것이었지요. 손님에게 거스름 돈을 내줄 때면 짐짓 셈을 틀린 척해야 했는데 이 말괄량이에게는 그것이 여간 고역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장사꾼이 유진의 어수룩함을 이용해 값을 슬쩍 속이려 들었어요. 유진은 저도 모르게 발끈하여 그만 조목조목 셈을 짚어내고 말았지요. 손님,
아까 국밥 2그릇에 탁조 1사발이면 5푼인데 어찌 3푼만 내밀고 거스름돈을 달라 하십니까? 장사꾼은 물론이고 곁에 있던 손님들까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바보라더니 셈이 어찌 저리 밝아? 아차 싶은 유진은 얼른 해벌쭉 웃으며 얼버무렸어요. 아이고, 소인이 어쩌다 운이 좋아 맞췄나 봅니다. 헤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보면 참지 못하고 대들었고, 손님이 속는 것을 보면 정의감에 그만 진실을 일러주었지요. 그럴 때마다 삼월댁이 달려와 유진을 나무랐습니다. 이런 정신머리로 어찌 밥값을 하겠느냐. 바보면 바보답게 가만히 있을 것이지.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손끝을 파르르 떨면서도 겉으로는 애써 어리숙한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정말이지, 아는 것을 모르는 척하는 일은 담을 넘는 것보다도 100배는 어려웠습니다. 손님이 다 돌아가고 주막이 고요해진 밤이면 유진은 좁은 방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지요. 그 방에는 한양에서 몰래 챙겨온 낡은 붓과 작은 주판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낮 동안 억눌러 두었던 마음을 그 짧은 시간만큼은 온전히 풀어놓을 수 있었어요. 유진은 붓을 들어 그날 있었던 이유들을 또박또박 적어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면 화들짝 놀라 붓과 주판을 이불 속에 감추곤 했지요. 그렇게 서러운 밤을 보내던 어느 날, 주막에 자주 묵던 늙은 보짐장수 노파가 슬며시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이복의 처자, 너무 상심말게. 세상 인심이 원래 그런 것이라네. 허나 이것 하나는 기억하게. 진짜 사람은 시끄럽게 나서지 않고 조용히 곁을 지켜준다네. 그러니 너무 조급해 말게나. 유진은 그 뜻밖의 위로에 낯선 고을에서 처음으로 작은 온기를 느꼈어요.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라니. 유진은 그 말을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 드내어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낮, 주막이 손님들로 북적이던 참이었습니다. 술을 몇 잔 걸친 보찜장수 하나가 옆자리 손님과 시비가 붙어 언성을 높이고 있었지요. 화가 채 가시지 않은 그는 상을 나르던 유진에게 애먼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보게, 내가 아까 준 엽전이 5잎인데 거스름돈이 어찌 이리 적은가? 바보라더니 손님 돈을 떼먹는 게냐? 분명 유진이 정확히 세매내준 것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조목조목 따졌겠지만 신분을 감춰야 하는 처지라 유진은 꾹 참고 고개를 숙였지요. 소인이 잘못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헌데 그 참을성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보찜장수가 다짜고짜 유진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고 늘어지자 유진의 눈에 그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셈이 틀렸다면 다시 해보면 될 일이지 어디서 함부로 사람 손목을 잡습니까? 말괄량이 본색이 피어나오고 만 것이지요. 허나 축이 오른 사내의 소나기는 생각보다 억셌고 유진의 얼굴에도 두려움이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 손 놓으시지요.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습니다. 목공일이 아니라 무쇠를 다루는 사람인 듯 소매를 걷어붙인 팔뚝에 불똥자국이 선명한 젊은이 하나가 성큼 다가오고 있었지요. 그는 보찜장소와 유진 사이에 자연스레 몸을 들이밀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셨어도 사람 손목을 이리 함부로 붙잡으시면 아니 됩니다. 거스름돈이 문제라면 그 셈 소인이 대신 봐드리지요.
젊은이가 품에서 엽전 몇 잎을 꺼내 내밀자 보찜 장수는 머쓱한 얼굴로 슬그머니 손을 놓았습니다. 사내가 투덜거리며 자리를 뜬 뒤 유진은 붉게 자국이 남은 손목을 감싸준 채 그 젊은이를 올려다보았어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 괜찮으시오? 젊은이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더는 생색도 없이 조용히 돌아서 갔습니다. 그 담담한 뒷모습을 유진이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려니 곁에서 삼월댁이 혀를 차며 일러주었지요. 저 사람이 강두라고. 저 아래 대장간을 하는 총각일세. 부모도 일찍 여의고 혼자 몸으로 대장간을 꾸리는데 형편이 넉넉지 않아도 남 어려운 데는 발벗고 나선다지. 곁에 있던 노파도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재문이야 있다가도 없어지지만 사람 마음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니니. 그런 사람이 진짜 백이지. 며칠 뒤 유진은 깨진 무쇠솥 하나를 핑계 삼아 강두의 대장간을 찾아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담담한 젊은이가 자꾸만 궁금했던 것이지요. 대장간에 이르니 마침 강두가 웬 노인의 부러진 호미를 고쳐주고 있었습니다. 화덕의 불빛 아래 달곤 새를 두드리는 손길이 어찌나 야무진지 유진은 저도 모르게 넋을 놓고 바라보았어요. 일을 마친 노인이 품에서 엽전을 꺼내려 하자 강두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르신께 무슨 돈을 받겠습니까? 그저 지나는 길에 봐드린 것뿐입니다. 노인이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간 뒤에야 강두는 유진을 알아보고 편안히 웃었지요. 솥을 살펴보던 강두가 물었습니다. 주막 처자시군요. 일이 고되지요. 처음 오신 분 같던데. 예, 아직 서툰 것이 많아 다들 답답해 하시지요. 그렇게 얼버무리려는데 마침 강두가 무심코 샘을 잘못 꼽는 것을 보고 유진의 입이 또 근질거렸습니다. 그 새값이면 넉량이 아니라 성냥 2돈이어요. 지난번 시세보다 값이 내렸으니까요. 말해놓고 유진은 아차 싶어 얼른 입을 막았지요. 바보인 척해야 하는데 또 본색이 튀어나오고만 것이었습니다. 헌데 강두는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눈을 반짝이며 껄껄 웃었어요. 샘이 아주 밝으시구려. 사람들은 처자더러 어수룩하다던데 내보기엔 영 딴판이요. 그건 서투른 게 아니라 남다른 것이지요. 서투른 것과 남다른 것은 엄연히 다른 법이요. 그 말에 유진은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그녀의 당돌함을 흉이 아니라 귀한 것으로 봐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었지요. 어찌 그리 말씀하세요? 다들 계집이 드세다, 나선다 흉을 보는데요. 흉이라니요. 옳은 것을 옳다 말하고 아는 것을 아는 대로 말하는 것이 어찌 흉이겠소.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늘 이르셨소. 사람을 볼 때는 겉모습이나 재주보다 그 마음을 먼저 봐야 한다고 말이요. 강두는 담담히 그리 말하고는 다시 솥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그 성실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유 모를 온기가 가슴에 번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대장간에서 마주칠 때마다 티격태격 말을 주고받으면서도 조금씩 정이 들어갔습니다. 강두를 알게 된 뒤로 유진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나르다가도 문득 대장간 쪽으로 눈이 갔고 강두와 나눈 실없는 말들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실실 웃곤 했지요. 그런 유진을 삼월댁이 흘깃 보더니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리 넋을 놓고 있노? 혹여 마음에 둔 사람이라도 생긴 게냐?
유진은 화들짝 손사래를 쳤지만 두 뺨은 이미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평생 겁이라고는 없던 이 말괄량이가 강두 앞에서만은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허나 그 설렘 뒤에는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죄책감이 있었지요. 강두는 유진을 그저 가진 것 없는 주막처자로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조선 최고 거상의 외동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홀로 방에 누우면 유진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도 되는 걸까? 강두의 담담한 목소리와 노인을 대하던 따뜻한 손길과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헌데 떠올릴수록 두려움도 함께 커져만 갔지요. 만약 언젠가 자신의 진짜 신분이 드러난다면 어찌 될까? 강두는 지금과 같은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봐 줄 수 있을까? 혹여 재물을 보고 다가온 자들과 다를 바 없다며 등을 돌려버리지는 않을까? 평생 남 앞에서 당당하던 유진이었지만 이 무릎 앞에서만은 자꾸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몰래 붓을 들었어요. 헌데 여느 때처럼 하루 일을 적으려던 손이 그날은 자꾸만 강두라는 두 글자 언저리에서 멈칫거렸지요. 바보처럼 굴어야 하는데 정작 내 마음이 제일 바보가 되었구나. 유진은 붓을 내려놓고 창밖의 달을 오래도록 올려다보았습니다. 씩씩하게만 살아온 이 처녀도 사람의 마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여려지고 마는 모양이었어요. 한편 한양의 서만호는 딸이 낯선 고을 대장장이와 자주 어울린다는 소식을 박 집사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인품이 반듯하고 남을 돕는데 인색함이 없다 하옵니다. 다만 형편은 그리 넉넉지 않은 듯 하옵니다. 서만호는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지요. 좋은 소문이라 하여 그대로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의 참모습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오래전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소문만으로는 사람을 알 수 없는 법이지. 내 직접 가서 보아야겠다. 며칠 뒤 서만호는 초라한 늙은 나그네로 행색을 꾸미고 그 구울에 들었습니다. 해진 무명 두루마기에 지팡이를 짚고 흰 수염을 붙이니 영락없는 시골 노인이었지요. 그는 먼저 마을을 돌며 강두에 대한 이야기를 넌지시 물었습니다. 우물가의 안악도 지나가는 늙은이도 하나같이 강두를 좋은 사람이라 입을 모았어요. 몇 해 전엔 삭도 안 받고 우리 집 지붕을 고쳐주었지요. 그런 은혜를 어찌 잊겠소. 서만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허나 사람이란 겉으로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도 있는 법. 좀 더 확인해야겠구나. 그는 대장간을 찾아가 부러진 지팡이를 고쳐달라 청했습니다. 강두는 낯선 노인을 반갑게 맞아 따뜻한 물 한 사발을 먼저 내밀고는 정성껏 지팡이를 손보았지요. 값을 물으니 노인의 행색을 살핀 강두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르신께 무슨 값을 받겠습니까? 그저 편히 가시지요. 서만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짐짓 근심스러운 얼굴로 거짓말을 흘렸어요. 내 저작거리에서 들으니 저 주막의 처자가 실은 남의 집 재물을 훔쳐 달아난 것이라던데. 자네도 조심하는 게 좋겠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도의 얼굴이 단호해졌습니다. 어르신, 그 말씀은 거두어 주십시오. 소인이 지켜본 그 처자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서투른 듯 보여도 늘 진심을 다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기는커녕 조심스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거 없는 소문으로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지요.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만호는 그 순간 오래도록 굳어있던 가슴속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요. 내 말이 지나쳤네. 미안하이. 그리 말하며 돌아서는 그의 입가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강도는 대장간 한켠에 홀로 앉아 깊은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유진을 향한 마음이 나날이 커져만 갔지만 그것을 입 밖에 낼 용기가 좀처럼 나지 않았지요.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 좁은 대장간 하나뿐인데 어찌 그런 마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인가. 가진 것 없는 자신이 마음을 내비쳤다가 도리어 짐이 되지는 않을까.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다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재물이 없다고 하여 마음까지 가난한 것은 아니다. 진심을 전하는 데는 재물이 필요치 않느니라. 그 말이 떠오르자 강도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용기가 자라났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때 묻은 연장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밤을 꼬박 세워 작은 새 조각 하나를 정성껏 두드리고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장식은 없었으나 한 땀 한 땀 정성이 깃든 물건이었지요. 무쇠에 조그맣게 꽃 한 송이를 새기고 그 아래 고운 매듭을 단 놀이개였습니다. 그날 저녁 강도는 용기를 내어 유진을 마을 어귀로 불러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그는 품에서 놀이개를 꺼내 조심스레 내밀었어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들을 것이 이것뿐이라 부끄럽소. 허나 낭자를 아끼는 이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크다 자부하오. 낭자, 나와 평생을 함께 해주시겠소? 가진 것은 많지 않으나 평생 낭자를 지키며 살고 싶소이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감격과 동시에 참아온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들었기 때문이었지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다니요. 낭자만큼 진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을 소인은 여태 본 적이 없소. 유진은 차마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겨우 대답했어요. 제게 시간을 조금만 주시겠어요?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홀로 앉아 밤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더는 이 사람을 속인 채로 있을 수 없어. 내가 누구인지 이제는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모든 것을 밝혀야겠다. 동이 트기도 전에 그녀는 남몰래 한양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지요. 오랜만에 마주한 아버지 앞에서 유진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아뢰었습니다. 강두라는 사람을 만난 예, 그가 청혼한 예, 그리고 그 진심 앞에서 더는 거짓을 이어갈 수 없다는 마음까지요. 말을 마친 유진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소녀, 이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밝히려 합니다. 설령 그가 저를 떠난다 해도 더는 거짓으로 그를 대할 수는 없습니다. 서만호는 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나서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네, 이미 알고 있었다. 유진이 놀라 되묻자 서만호는 담담히 웃었습니다. 네, 직접 그 고을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보았다. 늙은 나그네로 변장하여 시험까지 해보았지. 유진은 그제야 며칠 전 강도가 지나가듯 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낯선 노인이 찾아와 이런저런 것을 묻더라던 바로 그 노인이 아버지였던 것이지요.
그 사람은 참으로 귀한 사람이더구나. 허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내 눈으로 확인할 것이 남았다. 며칠 뒤, 강두는 한양객주로부터 뜻밖의 전가를 받았습니다. 유진의 아버지가 그를 만나고자 한다는 소식이었지요. 영문도 모른 채 먼 길을 달려온 강두는 으리으리한 객주의 위세에 잠시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사랑채로 안내되어 들어서니 위엄 있는 풍채의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얼굴은 며칠 전 대장간을 찾아왔던 바로 그 늙은 나그네였습니다. 어르신? 그날 지팡이를 고쳐준 그 나그네가 바로 나였네. 다 확인할 것이 있어 그리하였지. 강두가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서만호가 손짓을 하자 굳게 닫혀있던 객주의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자 마당 양옆으로 늘어선 수십 명의 상단 식구들이 일제히 한 곳을 향해 허리를 굽혔지요. 아가씨,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그 우렁찬 소리가 향한 곳에는 곱게 단장한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주막에서 보던 무명옷이 아닌 화려한 비단 옷을 갖춰 입은 모습이었어요. 강두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수룩한 주막 처자인 줄로만 알았던 그 사람이 조선 최고거상의 외동딸이었다니요. 유진은 차마 그를 마주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다가섰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처음부터 다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신분을 감춘 것은 재물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봐줄 사람을 찾으라는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허나 당신을 속인 그 마음이 늘 아팠습니다. 다만 당신께 느낀 제 마음만은 단 한순간도 거짓이 아니었어요. 강두는 오래도록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이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을 지켜보았지요. 이윽고 강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낭자가 그토록 큰 것을 감추고 계셨을 줄은 참으로 몰랐소이다. 유진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어요. 허나 소인이 마음에 담은 것은 낭자가 가진 재물이 아니었소. 강두는 천천히 다가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셈을 틀린 척 하다가도 억울한 일 앞에선 참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다시 씩씩하게 일어서던 그 모습. 소인이 반한 것은 그 무엇에도 굽히지 않던 낭자의 그 마음이었소. 그것이 진심이었다면 소인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오. 그 말에 유진은 참았던 눈물을 다시 쏟으며 강두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주었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만호의 눈시울도 어느새 붉게 젖어 있었지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봄날, 객조 마당에는 조촐하지만 정성 가득한 혼례상이 차려졌습니다. 붉고 푸른 비단이 곱게 드리워지고 마당 곳곳에는 상단 식구들이 분주히 오가며 혼례를 준비했지요. 그날따라 먼 고을에서도 낯익은 얼굴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유진을 어수룩하다 손가락질하던 안악들도, 보찜 장수를 나무라던 삼월댁도 뒤늦게 소식을 듣고 축하 인사를 전하러 온 것이었어요. 아이고, 그 처자가 이댁 아가씨였을 줄이야. 삼월댁이 민망한 얼굴로 손을 맞잡자 유진은 예의 그 밝은 얼굴로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주머니. 그때 제가 정말 서툰 처자였던걸요. 그런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혼례가 끝난 뒤 서만호는 사위가 된 강두를 사랑채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는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 강두 앞에 내밀었어요. 상자 안에는 객주의 열쇠와 도장이 담겨 있었지요. 어르신,
소인은 그저 무쇠나 두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찌 이 큰 객주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강두가 놀라 손을 내젓자 사만호는 나직이 웃으며 그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재물을 다루는 재주야 배우면 되는 것이네. 허나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내 젊은 시절 사람의 웃는 낯만 믿었다가 모든 것을 잃은 적이 있었네. 그 뒤로 평생 사람을 의심하며 살아왔지. 허나 자네를 보며 깨달았네. 진심이란 시간이 흘러도 시험을 거쳐도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강두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두 손으로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두는 객주를 물려받아 차근차근 상단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는 형편이 어려운 거래처에는 셈을 후하게 쳐주었고 흉년이 든 해에는 곡간을 열어 굶주린 이웃에게 곡식을 나누었지요. 처음에는 그런 방식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자 도리어 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직하고 인심 좋은 상단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팔도의 상인들이 앞다투어 이 객주와 거래를 트려 했으니까요. 그 곁에서는 유진이 주판을 톡톡 튕기며 두꺼운 장부를 함께 살폈습니다. 셈이라면 저작거리 장사꾼도 못 당한다던 그 말괄량이의 재주가 이제는 상단을 일으키는 든든한 힘이 되었지요. 사만호는 딸 내외가 마당을 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비로소 사람을 믿어도 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더 지난 어느 저녁, 서만호는 사랑채 마루에 앉아 손주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아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고 조그마한 숨소리와 따뜻한 체온이 그의 품 안에 가득했습니다. 문득 아주 오래전 어린 유진을 처음 품에 안았던 그날 밤이 떠올랐지요. 이 아이만은 그때와 똑같은 말이 그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허나 그 말에 담긴 무게는 예전과는 사뭇 달랐어요. 더 이상 세상을 향한 경계와 불신이 아니라 온전한 평안과 믿음이 깃든 목소리였으니까요. 곁에 다가온 유진이 아버지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생각을 그리 하세요? 그저 지난 세월이 참 길고도 짧았다는 생각을 했다. 새 식구는 나란히 앉아 저물어가는 봄날의 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가진 것이 많을수록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법이지요. 허나 진심이란 결국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순간에 드러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